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배고파서 울고 억울해서 울던 그 시절. 나라 잃은 서름이 뼈마디에 사무치던 일제강점기. 그 어묵했던 1930년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여기 목소리 하나로 조선을 울리고 끝내 제 목숨을 바쳐 사랑을 지킨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김연화. 가난한 소리꾼의 딸로 태어나 경성의 꽃이 되었으나 결국엔 서대문 형무소의 붉은 동백으로 져버린 그녀의 기구한 운명.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잊혀진 역사를 되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1935년 전라도의 어느 쇠락한 장터,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그곳에 17연하는 그날도 찢어진 무명 저고리를 입고 목이 터져라 소리를 했습니다. 심청이 거동봐라. 아이고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고왔지만 슬펐습니다. 아비는 왕년에 이름 깨나 날리던 명창이었으나 지금은 아편쟁이가 되어 딸을 앞세워 푼돈을 뜯는 신세였지요. 연화가 판소리 심청가 중 한 대목을 부를 때마다 구경꾼들은 주머니 속 쌈짓돈을 던져주었습니다. 연화의 소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고픔에 지친 민초들의 창자를 긁어주는 판소리 특유의 거칠고도 깊은 통성이었습니다. 뱃속 깊은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그 소리에는 한이 서려 있었지요. 하지만 그 재능이 화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날 장터 한 구석에는 중절모를 눌러쓴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일본인 다나카, 조선 총독부 경무국과 줄이 닿아있는 거물급 연예 기획자였죠. 그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호, 저 계집, 목청이 제법이군. 씻겨놓으면 돈이 되겠어. 그날 밤 연화의 집에 들이닥친 빚쟁이들이 아비의 손목을 자르겠다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아비가 노름판에서 진 빚 때문이었습니다. 울부짖는 연화 앞에 다나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가죽 가방에서 돈 뭉치를 꺼내 빚쟁이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내가 다 갚아주지. 대신 딸을 나에게 다오. 연화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정인이 있었거든요. 옆집 사는 목수 청년, 민우. 가난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던 청년. 민우는 늘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연화야, 내 소리는 조선의 흙냄새가 나서 좋아. 절대 그 소리를 잃어버리면 안 돼. 하지만 아비의 목숨 앞에서 연화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민우 몰래 새벽 기차에 올랐습니다. 경성행 열차 바퀴 소리가 덜컹거릴 때마다 연화의 가슴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민우야, 미안해. 성공해서 돌아올게. 그때까지만 나를 잊지 마.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초년 김연화는 죽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가네야마 렌카라는 이름의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경성 혼마치 거리의 레코드 가게마다 그녀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성의 밤거리는 휘황찬란하구나. 하지만 그 노래는 예전의 그 절절한 판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나카는 연화에게 혹독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렌카, 흙냄새 나는 목소리는 집어치워. 좀 더 간드러지게. 일본 귀족들이 좋아하게 콧소리를 섞으란 말이야. 연화는 피를 토하며 창법을 바꿨습니다. 단전에서 나오던 묵직한 통성을 버리고 억지로 비성을 섞은 가성을 연습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파는 짓이었습니다. 그녀가 비단 옷을 입고 무대에 설 때마다 조선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전연 저거 외놈들 첩이 되더니 아주 낯짝이 두꺼워졌구만. 나라 팔아먹고 부르는 노래가 좋더냐? 그 비난을 들을 때마다 연화는 독한 위스키로 속을 달랬습니다. 화려한 분장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그저 다나카가 조종하는 꼭두각시 인형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은 잔인하게 그녀를 찾아옵니다. 조선 총독부 고위 관료들이 모인 연회장이었습니다. 다나카는 연화에게 일본 군복을 입히고 무대에 세웠습니다. 일본의 침략 전쟁을 찬양하는 군국가요를 부르게 한 것입니다. 천황폐하를 위해 목숨을 바치세. 노래를 마치고 내려오는 연화의 눈에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습니다. 연회장 구석에서 웨이터복을 입고 서빙을 하던 남자. 짧게 깎은 머리, 그을린 피부. 그러나 여전히 형형한 눈빛. 민우였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민우가 왜 여기에? 설마. 그 순간 민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연화는 반가움에 입을 열려 했지만 민우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멸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이 적들의 앞잡이가 되어 노래하는 꼴을 본 남자의 처참한 경멸.
연하는 도망치듯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에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 민우야. 나를 욕하고 때려줘. 제발 그런 눈으로 보지 마. 하지만 민우는 단순한 웨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열단원이 되어 친일파 처단을 위해 잠입해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연하의 저택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문을 여니 피투성이가 된 민우가 쓰러졌습니다. 연하야.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그를 안았습니다. 최고급 비단 이불이 민우의 피로 붉게 물들었지만 연하는 상관없었습니다. 민우는 일본 헌병대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에서 정보를 빼내려다 발각된 것이었죠. 연하는 지하실 비밀방에 민우를 숨겼습니다. 밤새 물수건으로 그의 열을 식히며 연하는 속삭였습니다. 왜 이러고 살아? 그냥 우리 도망가서 살면 안 돼? 정신이 든 민우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연하야, 내 노래 라디오에서 들었어. 목소리가 많이 슬프더라. 넌 억지로 웃고 있었어. 그 한마디에 연하는 무너졌습니다. 세상 모두가 그녀를 욕할 때 민우만은 그녀의 화려한 껍데기 속에 감춰진 고통을 알아봐 준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짧았습니다. 집에서 일하던 식모가 포상금에 눈이 멀어 헌병대에 밀고를 한 것입니다. 현관문이 부서지고 다나카와 헌병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런 대응망덕한 년, 감히 반역자를 숨겨줘. 다나카는 연하의 뺨을 올려붙이고 민우를 개머리판으로 지시겼습니다. 두 사람은 짐승처럼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생지옥 서대문 형무소였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의 취조실. 민우는 지하 독방으로, 연하는 여옥사로 보내졌습니다. 다나카는 연하에게 잔인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연하를 고문실로 데려가 유리창 너머로 민우가 고문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우는 거꾸로 매달려 물고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비행기 태우기라 불리는 악랄한 고문이었습니다. 으악, 잘 봐라, 렌카. 내가 다음 주 부민관 대공연에서 일본의 승리를 기원하는 노래를 완벽하게 부른다면 저 놈은 살려주마. 하지만 거절하면 저 놈의 손톱을 하나씩 다 뽑아버리겠다. 연하는 유리에 매달려 울부짖었습니다. 할게요. 노래 부를게요. 제발 그만해. 민우가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하야, 부르지 마. 더러운 노래 부르지 마. 하지만 사랑하는 남자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연하는 영혼을 다시 한번 팔기로 결심합니다. 연하는 여옥사 8호 감방에 수감되었습니다. 그 좁디 좁은 방에는 이미 7명의 여자들이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 잡혀온 여학생, 시장에서 만세를 부르다 잡혀온 아주머니. 그들은 처음에 연하를 벌레 보듯 했습니다. 친일파 가수 나셨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냄새나니까 저리 꺼져. 연하는 구석에 웅크려 앉아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되자 감방 안은 냉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톡, 톡, 토톡. 벽을 두드리는 소리. 타벽 통보법, 감방끼리 주고받는 비밀 암호였습니다. 8호 감방의 맏언니가 벽에 귀를 대고 듣더니 낯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내일 사형 집행이 있답니다. 정적. 누군가 죽으러 간다는 소식에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어린 여학생이 아주 작게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전중이 7이 진을색 일복 입고. 유관순 열사가 지었다는 8호 감방의 노래였습니다.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노래는 옆 사람에게 또 옆 사람에게 번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노래가 아니라 기도였고 절규였습니다. 연하는 그 노래를 들으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맏언니가 연하에게 다가와 콩밥 한 덩이를 슬그머니 밀어주었습니다. 먹어. 살아야 싸우지. 내 서방 살리려고 외놈들한테 고개 숙인 거 우리도 다 안다. 그 따뜻한 밥 한 덩이에 연하의 가슴속 응어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불러야 할 노래는 일본 천황을 위한 찬가가 아니라 바로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가여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연하는 맹세했습니다. 다나카의 인형으로 살지 않겠다고. 마지막 순간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가장 조선다운 모습으로 죽겠다고. 1945년 7월 경성 부민관. 일제가 주최한 아시아 민족분격대회라는 거창한 이름의 행사가 열렸습니다.
객석은 일본 고관대작들과 친일파들로 가득 찼고 강제로 동원된 조선 학생들도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거대한 우길기가 걸려 있었죠. 드디어 피날레. 사회자가 외쳤습니다. 동양의 진주, 제국의 딸, 가네야마 렌카의 무대입니다. 화려한 기모노풍 드레스를 입은 연하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창백하지만 결연한 표정. 다나카는 무대 뒤에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잘해라. 이 공연만 성공하면 나는 더 큰 부자가 될 거야. 오케스트라가 일본 군가 결전의 날 전주를 시작했습니다. 웅장하고 이압적인 리듬. 연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소리는 일본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오케스트라 음악이 뚝 끊기고 둥하는 북소리만 울렸습니다. 갑자기 연하가 밴드 마스터를 향해 손을 뻗어 연주를 중단시켰습니다. 정적. 그리고 그녀는 반주도 없이 아랫배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끓는 듯한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쑥대머리, 귀신 형용. 춘향이 옥중에서 이몽룡을 그리워하며 불렀다는 쑥대머리. 가늘고 간드러진 일본식 가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가르쳐준 흙냄새 진동하는 피 끓는 조선의 통성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부민관의 화려한 샹들리에를 흔들고 관객들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정막 옥방의 찬 자리여. 생각나는 것은 임뿐이라.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뭐야? 저거 무슨 노래야? 조센징 노래잖아. 일본 순사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무대 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나카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당장 막아. 마이크 꺼. 커튼 내려. 하지만 연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객석 어딘가, 아니 지금도 차가운 감옥 바닥에 있을 민우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래 중간 피를 토하듯 외쳤습니다. 민우야, 들리느냐? 이것이 내 노래다. 이것이 조선의 소리다. 대한독립 만세. 그 순간 2층 객석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것은 신호였습니다. 미리 잠입해 있던 대한애국 청년당원들이 연막탄과 사제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부민관. 매캐한 연기 속에서도 연하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무대 위로 뛰어올라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개머리판으로 내리찍을 때까지 그녀의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붉은 피로 물들었지만 쓰러진 그녀의 입가에는 비로소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3년 만에 되찾은 진짜 김연화의 미소였습니다. 다시 서대문 형무소. 이번엔 여옥사가 아니었습니다. 사형장으로 가는 길. 연하는 모진 고문으로 걷지 못해 간수들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손톱은 다 뽑혔고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별처럼 빛났습니다. 사형장 앞에는 큰 미루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죽기 전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는 원통함에 붙잡고 통곡했다는 통곡의 미루나무. 그 나무 아래에 한 남자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심한 고문으로 두 눈을 잃고 다리가 부러진 민우. 인기척을 느낀 민우가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연화, 니. 연화는 뭉그러진 입술로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응, 나야. 민우야, 들었어. 내 노래. 감방 안까지 들리더라. 정말 고운 소리였어. 일본 단수가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빨리빨리 안 가. 시간 없어. 연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기어가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야, 우리 다음 세상에서는 가수랑 목수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부부로 만나자. 내가 따뜻한 밥 짓고 내가 튼튼한 집 짓고 그렇게 오손도손 살자. 민우가 보이지 않는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거기선 노래 실컷 불러. 내가 평생 들어줄게. 교수형 밧줄이 두 사람의 목에 걸렸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의 높은 담장 너머로 해방을 불과 보름 앞둔 조선의 하늘은 무심하게도 맑고 푸르렀습니다. 두 사람의 발판이 떨어지는 소리, 쿵. 그 소리는 마치 마지막 북소리처럼 공허하게 그러나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가족도 없이 시구문을 통해 몰래 버려졌습니다. 일본군은 그들의 흔적을 지우려 했지만 그날 밤 서대문 형무소의 8호 감방에서는 여자들의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세월이 흘러 서대문 형무소는 역사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8호 감방을 구경하고 사형장 앞 미루나무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묻힌 수많은 무명 가수와 무명 독립군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김연화. 역사책에는 한 줄도 나오지 않는 이름. 친일 가수라 손가락질 받았으나 마지막 순간 가장 뜨거운 독립군이었던 여자. 어쩌면 그녀는 지금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사랑하는 민우와 함께 진짜 자신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유관순 열사뿐만이 아닙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때로는 오해 속에서 죽어간 수많은 연하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절창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남겨진 우리가 해야 할 몫 아닐까요? 지금까지 시대를 잘못 만나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야 했던, 그러나 끝내는 스스로 운명을 바꾼 여인 김연화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